아저씨, 우리 언니 묻어주시면 안 돼요? 6살 서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눈보라와 함께 흩어졌습니다. 품에 안긴 언니 서연이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언니가 엄마한테 가는 것 같아요. 엄마 얼굴도 모르는데. 그 말을 들은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도윤은 오열하며 아이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 순간 미세한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까지 좋은 기운 복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8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작은 산부인과 병원에 한 여자가 홀로 들어왔습니다. 임신 만삭이었습니다. 배는 불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지 몇 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접수대 간호사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는요? 혼자 오셨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재빨리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여자를 분만실로 옮겼습니다. 의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일주일이나 빨랐고 산모의 체력이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있습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출산부터 해야 했습니다. 진통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28살. 젊은 나이였지만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몇 달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혼자 임신을 감당하며 일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청소를, 온갖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배가 불러오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후로는 거의 굶다시피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김도현이라는 남자, 사업가를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야망이 있었고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함께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도연은 떠났습니다. 큰 사업 기회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그날 말하려 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2달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성공만 보였습니다. 자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완전히. 지은은 혼자 남았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병원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두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울었습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키울까? 돈도 집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지은은 버텼습니다. 일을 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출산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분만실에서 지은은 온 힘을 다했습니다. 첫 아이가 나왔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받았습니다. 딸입니다. 건강해요. 잠시 후 둘째도 나왔습니다. 역시 여자아이였습니다. 쌍둥이 자매. 지은은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주먹.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 데려와서 이름 지어주세요. 지은이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지을 힘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출생신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비워뒀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서연, 서윤으로 정해졌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출산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지은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 있었습니다. 영양 부족, 과로, 스트레스. 모든 것이 겹쳤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응급 처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히 고통 없이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걱정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없이 작별했습니다. 쌍둥이는 고아가 됐습니다.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친척도 연고자도 없었습니다. 병원은 구청에 연락했습니다. 보육시설로 연결됐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생후 한 달도 안 된 아기들. 작은 몸으로 세상과 맞섰습니다. 시설을 옮겨 다녔습니다. 한 곳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예산 부족, 정원 초과, 늘 같은 이유였습니다. 7살이 됐을 때 더 이상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추운 겨울을 견뎠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은 서로였습니다. 그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약속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새벽이 왔습니다. 언니가 쓰러진 날, 남겨진 동생이 지나가는 남자에게 부탁하던 날, 그 남자가 바로 아이들을 버렸던 아버지 김도연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목요일 오후 7살 쌍둥이 서연과 서윤은 보육시설 사무실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손은 꼭 맞잡혀 있었고 작은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시설장은 책상 너머로 서류 한 장을 밀어냈습니다. 보호 종료 통지서였습니다. 예산 부족과 정원 초과를 이유로 아이들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설장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다른 시설을 알아보고는 있는데 자리가 없대. 서윤이 언니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설을 옮겨 다닌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이들은 4곳의 보육원을 거쳤습니다. 매번 같은 이유였습니다. 예산, 정원, 규정.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말이 덧붙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시설장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구청 담당자에게도 연락을 넣었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규정상 만 7살은 긴급보호 대상이 아니었고 대기 순번은 이미 수십 명이 밀려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희도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일단 대기자 명단에는 올려드릴게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갈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낳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친척도 연고자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뿐이었습니다. 사흘 뒤 쌍둥이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시설 정문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 2벌과 낡은 인형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렸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서윤이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그렇게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낮 동안 아이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골목을 옮겨 다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으면 누군가 쫓아냈고 상가 처마 밑에 앉으면 주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들은 말없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비를 피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하상가 계단, 아파트 단지 놀이터, 그늘, 공사장 컨테이너 뒤편. 아이들은 매일 밤 새로운 잠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병원 근처 분식집 주인 최은숙 씨만이 유일하게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남은 떡볶이나 김밥을 싸서 건넸습니다.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이거라도 먹어. 아이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에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루를 버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배고픔은 익숙해졌지만 추위는 날마다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서연의 기침이 잦아졌고 서윤의 손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렇게 거리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세상은 두 아이를 위한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쥐고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한겨울 새벽 거리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영하의 날씨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는 지하상가 계단 모퉁이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서연의 몸은 새벽부터 이상했습니다. 이마에서 열기가 올라왔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서윤이 언니의 이마를 만졌을 때 손바닥이 뜨거웠습니다. 언니,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윤이 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서연의 몸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고열과 며칠간의 영양 부족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탈진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서윤은 언니를 겨우 일으켜 세웠습니다. 작은 팔로 언니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조금만 걸어보자. 응? 따뜻한 데 가야 돼. 그러나 몇 걸음 못 가 서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서윤은 언니를 끌어안고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보도블록 위였습니다. 새벽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힐끗 쳐다봤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발걸음은 모두 빨랐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람만이 골목을 차갑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윤은 언니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작은 몸으로 언니를 감싸려 했지만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연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김도현이었습니다. 새벽 산책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골목을 지나치려던 순간 작은 그림자 두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김도연은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두 아이가 보였습니다. 한 아이는 쓰러져 있었고 다른 아이는 그 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7살 아이의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포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말없이 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언니의 옷깃을 여미고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마치 마지막 준비를 하듯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놀림 하나하나에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우리 언니 좀 묻어주면 안 돼요? 그 한마디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김도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묻어달라는 부탁.
장례도 병원도 아닌 그저 언니를 땅에 묻어달라는 간절함. 그것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부탁의 전부였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묻히면 언니가 불쌍할 것 같아서요. 제발요, 아저씨.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생각해 본 말인 듯 했습니다. 언니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지,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생각들이었습니다. 김도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냉철한 판단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모든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그 절박한 부탁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안 돼, 그런 말하지 마. 김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장 바지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아직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갈 거야. 너희 언니 안 죽어. 김도연은 서연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은 놀라울 만큼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몸이었습니다. 서윤이 벌떡 일어나 김도연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정말요? 언니 살릴 수 있어요? 그래. 약속할게. 서윤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김도연은 한 팔로 서연을 안고 다른 손으로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새벽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윤의 작은 손이 김도연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그리고 아이의 그 한마디가 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과연 이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김도연은 서연을 안고 재빠르게 길가로 나갔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 바로 대라. 응급 상황이다. 1분도 안 돼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김도연은 뒷좌석에 서연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서윤이 재빨리 옆에 올라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새벽 도로는 비어 있었고 차는 신호를 가리지 않고 달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의 숨소리만이 가늘게 들렸습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의 간격이 불규칙했습니다. 김도연은 백미러로 아이들을 확인했습니다. 서윤은 언니의 손을 꼭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김도연의 턱선이 굳었습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더 빨리. 차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빌딩 사이를 빠져나가며 병원을 향했습니다. 5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도연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버텨라.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마침내 병원 응급실 입구가 보였습니다.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김도연은 문을 박차고 내려 서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서윤이 뒤따라 뛰어내렸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새벽이었지만 내부는 환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새벽 어둠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응급환자요. 빨리. 김도연의 목소리가 응급실 안을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침대가 밀려왔고 서연은 그 위에 조심스럽게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순식간에 아이를 둘러쌌습니다. 체온계, 혈압계, 청진기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혈압 80에 50, 맥박 약함, 체온 39도 8. 간호사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눈꺼풀을 들쳐 눈동자를 확인했습니다. 입술색을 봤습니다. 손톱을 눌러봤습니다. 모든 동작이 신속했습니다.
수액 연결, 산소 공급 준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액 바늘이 서연의 가느다란 팔에 꽂혔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작은 얼굴을 덮었습니다. 모니터에 생체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규칙한 심박수 그래프가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몸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팔과 다리가 앙상했습니다. 갈비뼈가 훤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탄력이 없었습니다. 명백한 영양실조의 흔적이었습니다. 장기간의 결핍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영양 결핍 심각합니다. 얼마나 굶은 거예요? 의사가 김도연을 돌아봤습니다. 김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사정도. 그저 쓰러진 아이를 발견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길에서 발견했습니다. 보호자는요? 없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 거리의 아이들. 그러나 익숙하다고 덜 안타까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다시 아이에게 집중했습니다. 간호사가 행정실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보호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이들의 주민등록은 있지만 보호자 기록은 비어 있었습니다. 연고자 없음, 시설 보호 이력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신분은 확인됐지만 책임질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서연, 김서윤. 쌍둥이네요. 보호자라는 공란입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말했습니다. 김도연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서연, 서윤. 처음 알게 된 아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서윤은 치료실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이 유리에 닿아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언니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서윤 옆에 섰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생명은 아직 붙어 있었지만 상황은 위중했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게 천천히 흘렀습니다. 분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김도연의 가슴은 조여들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은 차갑게 빛났고 소독약 냄새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멀리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의 병원은 생과 사의 경계였습니다. 과연 이 작은 생명은 이 긴 밤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서연의 치료는 며칠간 계속됐습니다. 의료진은 24시간 교대로 아이를 지켰습니다. 중환자실 모니터는 쉼없이 생체 신호를 기록했습니다. 심박수, 혈압, 체온, 산소 포화도. 숫자들이 아이의 생명을 대변했습니다. 수액은 계속 주입됐고 항생제가 투여됐습니다. 영양제와 해열제가 번갈아 들어갔습니다. 담당 의사 이정민은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복 가능성을 높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아이의 몸은 너무 오랫동안 영양 결핍 상태였습니다. 면역력이 바닥났고 장기들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폐렴 초기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이 몸에 저항력이 거의 없어요. 이정민이 김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약속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언니 안 죽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간호사들도 비관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의 아이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대부분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영양실조가 심한 아이들은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몸이 이미 포기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나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의 체온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39도를 넘나들던 열이 38도 중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신호였습니다.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었습니다. 열이 떨어지고 있어요. 좋은 징조입니다. 간호사가 차트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김도연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쉬는 모습이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사흘째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없이도 스스로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혈중 산소 포화도가 정상 범위로 올라왔습니다. 심박수도 규칙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의 그래프가 안정적인 선을 그렸습니다. 생각보다 회복이 빨라요. 아이가 의지가 강한가 봐요. 이정민이 놀란 표호로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었습니다. 이 정도 상태였으면 최소 일주일은 위중한 상태가 지속돼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사흘 만에 고비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 사흘 내내 중환자실 앞을 지켰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도,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도, 서 있다가도 시선은 언제나 유리창 너머 언니를 향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잠깐씩 눈을 붙일 때도 손은 늘 언니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얘야, 좀 먹어야지. 내가 쓰러지면 언니는 어떡해? 서유는 고개를 끄덕이고 몇 숟가락 떴습니다. 그러나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다시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이 유리창에 닿아 있었습니다. 마치 언니의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요. 김도연은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고통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이 아이들을 버렸고 자신도 그 세상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치료비는 전액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최선의 의료진을 배치하라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제공하라고. 그러나 정작 아이들 앞에는 서지 못했습니다. 무슨 얼굴로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흘째 아침 서연의 눈이 떠졌습니다.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간호사가 재빨리 의사를 불렀습니다. 이정민이 달려와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동공 반응이 정상이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내 말 들려? 이정민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확실한 반응이었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복도에 있던 김도연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안도의 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고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의료진도 김도연도 심지어 서윤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였습니다. 어쩌면 서연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바로 옆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동생이라는 이유가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질문이 남았습니다. 아이가 살아난 지금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복도에 서 있던 김도연이 병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두 아이가 보였습니다.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그 장면이 가슴을 쳤습니다. 김도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아이가 살아나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빠른 걸음. 김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상철 전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굳은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상철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김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철은 김도연 옆에 섰습니다. 병실을 힐끗 봤습니다. 두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 상태가 좋아졌다니 다행입니다. 박상철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면 제가 좋은 보육시설을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더 이상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김도연은 병실 안을 바라봤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쌍둥이. 그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아직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회장님,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을 구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전문기관에 맡기셔야 합니다. 박상철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습니다. 김도연은 침묵했습니다. 전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이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나서야 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이 아이들, 배경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철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경, 출생 기록, 보호자 정보, 시설 이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박상철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혹시라도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도연은 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사에, 회장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요. 김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됐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회장님, 그만 돌아가. 김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상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김도연은 다시 병실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눈을 감고 있었고 서유는 언니 손을 잡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요. 아이들이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왜 거리에 버려졌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과연 이 질문들의 답은 모두에게 평범한 것일까요? 박상철 전무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서연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회장이 사흘째 병원에 머물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회장은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업무 외의 일에 개인적으로 개입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런 회장이 며칠째 병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병실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멀리서 회장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실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회장의 어깨에서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박상철이 다가갔습니다. 회장 옆에 섰습니다. 병실 안을 봤습니다. 두 아이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운 아이와 그 옆에 앉은 아이. 쌍둥이였습니다. 7살쯤 돼 보였습니다. 박상철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 특히 눈매와 이마선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누구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박상철은 회장을 힐끗 봤습니다.
다시 아이들을 봤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설마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이들의 나이 7살. 박상철은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8년 전쯤 그때 회장 곁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렇다 그 여자. 회장님, 저 아이들은 박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확신을 줬습니다. 박상철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아이들의 출생 기록입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상철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왜 그걸 물어? 저도 올해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합니다.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상철은 한 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들 나이가 7살입니다. 시기가 맞아떨어집니다. 상철이 자네, 제 추측이 맞습니까? 김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박상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한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정확하게. 박상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도연은 병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만약 소문이라도 나면. 소문? 회장님께서 아이들을 구하신 건 이미 병원에 알려졌습니다. 만약 누군가 과거를 들춰내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출생 기록까지 확인하면 박상철은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회장은 이해할 것이었습니다. 스캔들, 숨겨진 자식, 버려진 아이들, 언론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김도연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상철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일단 아이들을 조용히 시설로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곳으로요. 회장님께서 후원하시는 형식으로 하시면. 그만. 김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박상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네 말대로 확인은 해봐야겠지. 하지만 아이들을 어디 보낼 생각은 없네. 회장님,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면. 감정이 아니야. 김도연이 박상철을 똑바로 봤습니다. 만약 저 아이들이 정말 내 아이들이라면 다시 버릴 순 없어. 박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에서 흔들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회장이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다시 하십시오. 회사가, 주주들이.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야. 회장님, 됐네. 자네는 돌아가게. 김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상철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다시 병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상철은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회장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조용히 처리할 방법을요. 아이들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미담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과거와 연결될 수 있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박상철에게 아이들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리스크가 됐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어긋났습니다. 회장은 아이들을 지키려 했고 전무는 아이들을 멀리 보내려 했습니다. 갈등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과연 이 대립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정민 간호사는 밤 근무를 마치고 간호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자 차트, 투약 기록, 행정 서류들. 그 중에 쌍둥이 아이들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그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그냥 선행으로 보기엔 뭔가 달랐습니다.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정민은 출생 기록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출생 일자도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그 정보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8년 전, 그리고 어머니는 출산 후 사흘 만에 사망. 아버지라는 공난. 이정민의 눈썹이 모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장의 나이, 아이들의 나이, 그리고 회장이 보이는 태도. 이정민은 오랫동안 이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복잡한 가족사를 많이 봤습니다. 숨겨진 아이들, 인정받지 못한 관계들.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회장 사이에 뭔가 있다고. 이정민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사생활의 영역이었습니다. 함부로 개입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만약 회장이 정말 아버지라면 아이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파일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회장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 앞 복도 끝 의자. 며칠째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도연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이정민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이들 건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이정민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김도연을 조심스럽게 봤습니다. 출생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가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요. 이정민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김도연에게 서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 이름 아시는 분 아니신가요? 김도연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시선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란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년도 더 지났지만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잊으려 했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김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맑은 눈을 가진 여자. 가난했지만 밝게 웃던 여자. 자신의 꿈을 응원해주던 유일한 사람. 그러나 자신은 그 여자를 떠났습니다.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그때는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떠나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여자가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끊었습니다.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김도연은 출생 일자를 봤습니다. 8년 전 자신이 여자를 떠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때 여자는 임신 중이었던 것입니다. 말하려 했던 것이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쌍둥이, 자신의 아이들. 여자는 홀로 아이들을 낳았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고아가 됐습니다. 보육시설을 전전하다가
결국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자신은 없었습니다. 김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너머 병실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얼굴이 겹쳤습니다. 서연의 눈매, 서윤의 이마선. 그것은 여자를 닮았고 동시에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자신의 딸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이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정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서류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회피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시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책임을 질 것인가. 과연 김도연은 이 무거운 진실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김도연은 서류를 들고 비서실로 향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마음의 결정이 섰습니다.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딸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명확했습니다. 비서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박상철 전무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 앞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기록들이었습니다. 회장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박상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도연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봤습니다. 출생 기록 사본, 시설 이력, 치료 기록. 전부 복사돼 있었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요. 박상철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설 입소 신청서였습니다. 이미 작성돼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 구청에 제출할 겁니다. 아이들은 오후에 시설로 이송됩니다.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김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가 허락했나? 제가 회장님을 대신해서 결정했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자네가 무슨 권한으로? 김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상철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소를 띄었습니다. 권한이요? 회장님, 제가 20년 넘게 이 회사를 지켜왔습니다. 회장님의 과거도 실수도 전부 덮어왔습니다. 상철이 자네, 그 아이들을 살려두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회장님 곁에 두시면 안 됩니다. 박상철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김도연은 그 눈빛에서 낯선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회사를 걱정하는 충성심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자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냐고요? 박상철이 비웃었습니다. 회장님이 무너지면 저도 무너집니다. 제 자리도 권력도 전부 사라집니다. 스캔들 하나로 주가가 폭락하면, 이사회가 움직이면 회장님은 물러나실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건가? 자네 자리가? 당연합니다. 박상철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했습니다. 냉정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회장님, 그늘 아래서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해왔습니다. 이제 와서 고아 쌍둥이 때문에 다 무너질 순 없습니다. 김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박상철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참모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인간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내 딸들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박상철이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미 병원 행정실에도 연락했습니다. 출생 기록은 오늘 중으로 삭제됩니다.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회장님께서 허락하실 리 없으니까요. 박상철의 얼굴에는 미소조차 없었습니다. 완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시설로 갑니다. 기록은 사라집니다. 회장님과 아이들을 연결할 증거는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입니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김도연이 책상을 쳤습니다. 박상철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제정신입니다. 회장님보다 훨씬 더요. 당장 그 서류들 다 취소해. 거절합니다. 제가 이미 진행시킨 일입니다. 회장님이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김도연은 박상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당장 취소 안 하면 자네를 해고할 거야. 그러시겠습니까? 박상철이 비웃었습니다. 저를 해고하시면 제가 가진 정보를 전부 언론에 흘리겠습니다. 회장님의 과거, 숨겨진 자식들, 모든 것을요. 그럼 회장님도 회사도 그 아이들도 전부 끝입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당장 주먹을 날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박상철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폭로할 작정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박상철은 옷깃을 고쳤습니다.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자네, 절대 용서 못해. 용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박상철은 서류를 챙겼습니다. 김도연을 지나쳐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설 차량이 옵니다.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김도연은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과연 김도연은 전무의 음모를 막고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후 1시가 넘었습니다. 김도연은 병실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무가 말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시설 차량이 오는 시간, 아이들을 데려가는 시간. 김도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무는 협박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항하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회사도 모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다시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정민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김도연을 보고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옮겨진다는 것.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버린다고, 다시 시설로 보낸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제가 대신 말씀드릴까요? 아니, 내가 할게. 김도연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고 서윤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김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저씨, 서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곧 퇴원할 수 있대요. 김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서연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아저씨. 우릴 살려주셔서.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살려주셔서. 그러나 자신은 또다시 아이들을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버리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너희들 미안하구나. 왜요? 서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도연은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말은 변명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목소리들. 김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상철 전무가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구청 직원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시간입니다. 박상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구청 직원이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서윤 양 맞습니까? 보육시설 이송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윤이 순간적으로 언니 뒤로 숨었습니다. 서연이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또다시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려. 김도연이 일어섰습니다. 박상철과 마주 섰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디도 가지 않아. 회장님,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방해? 내가 이 아이들의... 김도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라 말해야 할까? 아버지라고? 보호자라고?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증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윤이 김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손에 힘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내려다봤습니다. 아이가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아저씨, 우리 데려가지 마세요. 제발이요. 그 목소리가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김도연의 안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무의 협박도 회사의 미래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서윤을 안아 올렸습니다. 다른 팔로 서연도 감쌌습니다. 두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어.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박상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적 보호자도 아니시면서 무슨 권한으로. 아버지야. 김도연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멈췄습니다. 박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 딸들이야. 내가 아버지고 내가 보호자야. 구청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박상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DNA 검사든 뭐든 하게. 증명할 수 있어. 이 아이들은 내 친딸들이야. 김도연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속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가 될 거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박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회장이 스스로 폭탄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병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도연의 품에서 서윤이 작게 울었습니다. 서연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은 모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퇴원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병실은 분주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마지막 검진을 했고 의사가 퇴원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정민 간호사는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인형 2개였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다시는 여기 오지 말고. 서윤이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서연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뺨에 살이 조금 올랐고 눈빛도 밝아졌습니다. 김도연은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새로 준비한 옷과 신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내내 법무팀과 만났습니다.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DNA 검사도 마쳤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친자 관계 확인.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 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박상철 전무가 서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무 앞을 지나쳤습니다. 회장님, 후회하실 겁니다. 박상철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김도연은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네. 이 아이들을 버렸던 것. 그게 내 평생 후회야. 김도연은 다시 걸었습니다. 병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겨울이었지만 오늘따라 날씨가 좋았습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태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김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부르렴. 차는 도심을 벗어나 주택가로 접어들었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나무가 많았고 공원도 가까웠습니다. 차가 한 집 앞에 멈췄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이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도연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와. 아이들은 낡은 운동화를 조심스럽게 벗었습니다. 마룻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바닥 난방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발바닥으로 온기를 느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큰 소파와 TV가 있었습니다. 식탁도 보였습니다. 주방에서는 무언가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가정부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층에 너희 방이 있어. 같이 올라가 볼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방 2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만의 방이었습니다. 침대 2개, 책상 2개, 옷장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침대에 살짝 앉아봤습니다. 푹신했습니다. 이불도 새 것이었습니다. 베개도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은 책상 위의 크레파스를 만져봤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들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어?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울 만큼 빨리 적응했습니다. 서연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따뜻한 잠자리 덕분이었습니다. 뺨에 살이 올라 얼굴이 통통해졌습니다. 서윤은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집안에서 노래도 불렀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렴. 오늘 공원 가기로 했잖아. 아이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분홍색 점퍼와 노란색 점퍼. 김도연이 골라준 옷이었습니다.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은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잔디밭이 넓었고 그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네를 탔습니다. 김도연이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더 높이요, 아빠.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김도연이 웃으며 더 세게 밀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바라봤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은 근처 분식집에서 먹었습니다. 떡볶이와 김밥.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서연이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아빠. 그 말 한마디가 김도연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문득 그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아저씨, 제발 우리 언니 좀 묻어주면 안 돼요? 그 절박했던 목소리. 그 말은 포기가 아니라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을 저버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더 이상 거리를 헤매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집이 있었고 아빠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버렸던 두 아이가 이제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결말이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 가득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노을빛 하루들이었습니다.